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이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던 딸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70대 남성이 차례상을 얻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에 귀향하지 않으려는 자녀와 갈등을 겪다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김은배 팀장님, 이번 설 연휴에 어디 가십니까? 설 연휴에 가족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집에서 있습니다. 아, 제가 할아버지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너무 청년 같으시다 보니까. 강조하지 마시고 그냥 할아버지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감추시려 그래요? 어디 가서 뭐 하시려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하세요, 연휴 때? 집에 있습니다. 예. 가족과 따뜻하게. 알겠습니다. 뭐 자연이 어디가? 저도 동네에서 할머니랑 식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시작을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미 고향으로 휴가지로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 연휴라서 지난해보다 교통량이 24%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가 된다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소냐. 하지만 연휴 동안에 이 한파, 눈, 그리고 또 뭐 비가 예보가 된 상황이라서 운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프닝 봐야 하는데 신랑이 늦게 틀어줘서 놓쳤어요 하신 신연숙님, 공부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사반 끊어야지 했는데 어느새 다시 보기를 보는 저를 발견합니다. 니네 책임져 하신 영희님,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사반에 입문했어요. 옛날 거부터 쭉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신 오마이갓님, 어제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에 세워놨던 등산 스틱 2쌍 훔쳐간 사람, 당신 지금 사반 보고 있지, 그렇게 살지 마 하신 아로미님, 자, 주유소에서 일하는데요,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하신 박재현님, 그리고 김희진님, 김진웅님, 임동환님, 이치원님, 정가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크게 해주세요. 아세서 뉴스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구룡마을 큰 불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 발생했죠. 자, 일단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번 불은 이 아침 6시 27분쯤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3시간 40여 분 만에 대부분 진화가 됐는데, 이 불은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서 산 아래쪽 인근으로 불길이 번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 인근 주민 500여 명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여 가구가 소실이 돼서 이 집을 잃은 이재민 6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강남구는 이재민들을 구룡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추후에 인근 호텔에서 임시로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예. 자, 흔히 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구룡마을, 매년 크고 작은 화재, 수해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구룡마을은 사실은 임시 가건물인데, 임시 가건물은 알다시피 비닐로 덧대거나 아니면 나무 판자, 아니면 판넬 아시죠? 예. 그 안에 그 스티로폴 들어있는데, 이런 취약한 구조인데다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불이 나게 되면 사실은 참 소화하기 힘든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불을 보면은 LPG 가스통 아시죠? 예. 그걸 쓰기도 하고 또 연탄을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 나게 되면 그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지럽게 막 히타레처럼 막 있다는, 그러니까 불 나기도 쉽지만 불 나면은 빨리 그 불이 지나가지고 또 그리고 소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60대, 70대 이상의 그 노령층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빨리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했을 때 빨리 진화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취약한 기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 났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화재 잡는 해병대 또 불이군요. 자, 이 밤새 포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을 응시하는 저 남성. 저거 불난 거 아니야, 저거? 자,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차량에서 연기가 확 막 아이고 불 맞네 이거 하면서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인근 가게로 일단 들어갑니다. 아저씨, 저 소화기 빨리 소화기 좀 줘. 하고서는 소화기를 들고 후다다다다다 나와가지고 지금 막 불을 끄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도 지나가다 어마어마한 불났어 하면서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자, 주차된 차를 급히 차도 빼고요. 일단 소화기를 쫙 뿌려보는데 이게 또 잘 꺼지질 않네 이게. 자, 다른 시민들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어요. 일단 소방차 왔습니다. 예, 잠시 후에 불이 진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화 끝.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침착하게 대응한 저 남성의 정체 누구였습니까? 너무 눈에 띄죠. 사실은 불 나게 되면 다들 피합니다. 아니면 멀찌감치 서서 불 구경을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 사람 아주 침착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상가에 들려서 소화기를 빌려서 끄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예. 누굴까요? 모르죠. 일반인일까요? 군인입니다. 군인. 더더군다나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 해병대 부사관입니다. 귀신도 잡고 귀신 화재도 잡는, 잡고 불 잡는, 불 끄는 이런. 해병 군수관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용기 있게 소화기를 빌렸고 초장에 저렇게 진압을 못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불이라는 거는 걷잡없이 번진다 그러면 초반에 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초장에 저렇게 잘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방차 왔을 때 다 막아낸 겁니다. 박수를 좀 드려야 되고 김은배 팀장님께서 피자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연락 오시면 생각이 제가 듭니다.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불 끄신 분도 정말 대단하시고 이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하면서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싶으시죠. 소화기 필요하다고 막 그 인근 가게로 갔더니 턱 그대로 그냥 1초도 고민 안 하고 내주셨던 분이 있으세요. 최춘만 상사께서 포항 남부 소방서와 함께 그 새 소화기를 전달해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보면 같이 주변에 있던 분들이 또 같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부대의 최창사의 선행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자, 먹튀남의 의일입니다. 자, 예사롭지 않은 먹튀 수법 영상 보시죠. 자, 저 왼쪽에 있는 남성 주목해 주세요. 전골을 시키더니 국물을 한 입 이수해주를 부르는 이 맛. 아저씨 여기 처음 있을 하나 딱 이래.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소주를 시켰어요. 자, 그러고는 이후 직원을 부르더니 전화를 하다가 큰일 났어. 내 친구를 싸운대 하면서 저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혹시 설마 그대로 가는 거? 다시 들어왔어. 역시 아니었구나. 설마. 자, 그런데 눈치 슬슬 보더니 설마? 그렇습니다. 역시 먹튀였습니다. 자, 저 사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의심스러운데 저 화면을 보니까 수신 화면이 뜨질 않았어. 자, 이거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란 말이죠. 네, 지난 15일 오전 9시 51분쯤이었는데요. 이게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해장국 가게입니다. 먹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 남성은 검정색 패딩과 모자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곱창 전골을 포함해서 주류를 시키고요. 67,000원어치 먹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 주문할 때는 친구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곱창 전골을 시킨 뒤에 지인들을 기다리는 듯 했는데 이후에 친구에게 빨리 오라는 둥 이런 전화 통화를 하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화면을 끄고 연락하는 척, 전화하는 척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후에 우동사리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 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싸움이 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횡설수설했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우동사리까지. 잠시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듯 싶더니 다시 통화를 하면서 매장을 살피다가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혼자 와서 67,000원. 아이고 많이도 차셨어.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또 어느 가게에 가서 친구들이 싸움이 났다네 하면서 또 먹튀를 하고 계실까? 박 변호사님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 그냥 얼굴 공개할래요. 공개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네. 좀 공개했으면 싶은데 아직 법상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내세요. 그 얼마 한다고 저거를 먹튀를 합니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귀성길 운전주의보입니다. 자, 설 연휴 맞이 시작됐죠. 전국 각지로 떠나고 계시거나 떠날 예정이시거나 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어요. 역시 속도가 좀 빨라 보이죠? 자, 이때 휴게소에서 나오는 저 파란 버스. 차로배가 안 돼, 스톱! 꽝! 한 바퀴 돌더니 휘그르르르 돌았습니다. 이거 불박 차량이 너무 빨리 달린 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불박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2차선 달리는데 시속 속도가 159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은 40-50km 했는데 알다시피 휴게소에 들어갈 때에는 3분 전부터 미리 제일 마지막 차선에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야 되고 휴게소에서 나올 때에도 그 차간거리를 봐가지고 오는 차 있나 없나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저 버스도 약간은 주의를 부족했고요. 저 차량은 불박 차량은 사실은 과속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큰 책임은 불박 차량이 있고요. 저 버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가 봅니다. 자, 잘 달리는 불박차. 근데 좀 앞차랑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아이고, 왜 갑자기 아이고, 중앙분리대 쾅! 그리고 가드레일도 쾅! 아이고, 세상에.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한 것도 문제지만 불박차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너무 붙어갔습니다, 앞 차량.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추월하려고 하니까 앞 차량이 보복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래서 추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가드레일에 블랙박스 차량이 박았다라고 보복 운전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시속 100km 고속도로 제한 있는 곳에서는 100m 정도의 앞차 거리를 두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이죠? 저기 100m입니까? 10m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가까워요. 그럼 무조건 사고 나는 거죠. 예. 앞차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앞차가 설사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뒷차에게 모든 과실이 있고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뒷차가 거의 10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의 사돈 차별입니다. 이거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 가족분들 우리 설 선물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내용 들어보죠. 네, 그 설 선물에서 시어머니에게 차별당했다 이런 사연인데요. 일단 1년 전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첫 명절이다 보니까 친정에서 시가로 이 굴비 선물을 보냈는데 이걸 받으시더니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해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담례 선물도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에는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누이 쪽 시가에서 전복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전복을 자랑하더니요. 시누이 쪽 시가에 보낼 굴비를 인터넷으로 좀 주문해달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며느리가 이 설 선물 보답하지도 않겠다고 하셔놓고 하지 말자고 하셔놓고 왜 시누이 쪽 시가에는 보답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러면은 굴비 보낼 때 너희 집에도 같이 보내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며느리는 마음이 상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시집 계속 좀 띄워놓을게요. 좀 복잡하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1년 전 설에 친정엄마가 시엄마한테 굴비를 보냈죠. 야, 너희 엄마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좀 전해라. 그런데 시누이가 그새 시집을 갔네. 자, 시누이 시댁에서 전복을 보내니까 야, 며느라 굴비 좋은 거 좀 골라서 보내드려라. 와와와와와 이해되셨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저 좀 잡아주세요. 예,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서럽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만해 보이세요? 어머니도 아가씨 시집 보내서 제 기분 아실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이거 너무 비겁한데. 근데 너무 이게 원하시면- 편승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거지만 이렇게 내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럼 이 다음 시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너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야 너? 니들 집에도 굴비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은배 내가 이러려고 널 결혼을 시킨 거냐? 응? X입니다. 일단 제가 좀 선명하게 좀 이 구도를 나누려고 극단적으로 좀 묘사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예. 네, 해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호소 의견 내드리는 걸로. 방송의 네. 묘미를 위해 살리시기 네. 위해서 우리 소장님. 자, 그렇다면 우리 아들 은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저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은 시누이하고 물론 차별이 있겠지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는 엎드려 절 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 사람이라 생각해서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엎드려 절 받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분 상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등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X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평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절대적으로 다 못 받거나 다 받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받고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구에서 이 여사님 보고 계시는데 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네. 일단 네. 소장님이 소수 의견을 내셨어요. 네, 어렵게 냈는데요. 네. 그래도 저도 사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센스 없게 하셨죠. 며느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제가 며느리 입장이었어도 이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소수 의견을 냈냐면 시어머니들께서 이런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유교의 잔재죠.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로서의 내가 더 당당하고 힘있다고 느끼시는 것이에요. 옛날 생각에서 아들 엄마는 안 보내도 되고 며느리 엄마는 보내면 뭐 좋고. 근데 내 딸이 시집을 가면 내 딸이 저집 아들의 며느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서 오면은 팍 또 보내는,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유교관념. 그래서 차별했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 어머니가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정아님은요. 역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나 보네 하셨고 바크님은 어머니 굴비 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 네 편할게 하트님은 며느리가 너무 속이 좁네. 이게 사건만장 나올 일이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봐 너나 잘해님은 애초에 그 굴비 주문하는 걸 며느리를 왜 시키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예. 자, 이 성균관이 말이죠. 올해 발표한 이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요. 과일 4종류에 김치, 나물, 구이, 술,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 차례상. 자, 솔직히 뭐 저는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특히 음식 만들고 상에 올리는 일에 남녀 구분 같은 거는 옛 문헌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는군요. 꼭 기억해 주시죠.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콘드로이친 좀 아쉽네요. 이름만 더 쉬웠어도 더 완벽했을 텐데. 콘드로이친 연골 성분 이름 그대로라 바꿀 수도 없고 기억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리보다 관절이 먼저 기억할 테니까. 관절이 먼저 기억하는 이름.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이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종진님, 이거 시사 프로야 개그 프로야 한심하다 이러셨어요. 헐.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 기자.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해 11월 23일 오후였는데요. 한 60대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 기름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뿌렸다는데요. 이 때문에 깜짝 놀란 시민들이랑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사이에 저렇게 휴대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켠 채로 공무원한테 불 지르겠다, 분신하겠다라면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몸에 기름을 뿌려놓은 상태라서 불이 정말 살짝만 닿기만 해도 이게 확 이렇게 근데 이게 단순히 겁만 주려던 행동이었습니까? 아니 진짜 뭐 지를 생각이었습니까? 지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말렸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뿌린 기름에다가 휴대용 라이터를 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이 소화기를 확 뿌렸습니다. 보다시피 뿌리는 상황에 경찰이 달려가도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불이 번지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주민센터가 난리가 났죠. 뭐 저 먼지가 나고 저렇게 소화기 가루 뿌리고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저 좀 잡아주십시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남성은 라이터 불을 이렇게 점화를 시킨 상태에서 공무원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평생 악몽 겪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지금 라이터를 켜면서 몸에는 기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불 지르겠다, 나 분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마지막 무렵에 불을 들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악몽, 트라우마를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분신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지나 이 소화기로 끄긴 껐는데 마지막에 했던 게 평생 고통받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이게? 네, 제가 뭐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분신을 할 생각은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울증 증상 외에 반사회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남의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하고 남에게 공격성을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원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 자신의 안전에도 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남의 안전도 마구마구 침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응대한 사람들이 다 일을 시작한 지 2, 3년 이내에 신규 직원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고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를 나 혼자 당하고 나 혼자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 나 혼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현장에 있던 분들, 이 직원들 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금 이제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 분신을 목격했다면 정말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일인데 하시잖아요. 지난해 7월 대구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 사건 나서 7명이 사망했던 그런 정말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얼마 안 지나서 이 짓을 했으니 이게 충격을 안 받으셨겠냐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자, 이 60대 남성 대체 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사건 발생했던 그 해당 동장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줄어든 건 아니고 그분이 혼자 사는 분 형편에 맞게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은 옛날에 풍족하게 살던 시절에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핸드폰도 좀 고급을 쓰고 한 달에 핸드폰 비만 해도 많이 나갈 정도로 양복도 입고 다니고 좀 자존심 있는 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평소 본인이 받는 지원금이 이거 좀 부족하다.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너 이거 좀 뭐하는 약간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이 남성은 과거에 절도죄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난 2021년에 출소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초수급자로 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본인이 받던 이 수급이 뭔가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탓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면서 이전에도 전화로 여러 차례 욕을 쏟아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체격도 큰 데다가 본인 말에 의하면 조폭 생활도 했다고 하고 또 과격한 행동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성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남성이 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냐라면서 불친절하게 느꼈다, 설명을 안 해준다라면서 격분해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라는 이유인데, 소장님, 뭐 저 남성의 행동, 그러니까 네. 물론 이 공무원들이 뭐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모두 다 분신소동을 벌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공무원들께서 뭐 때로는 좀 바쁘시니까 좀 차갑게 대하실 수도 있고 우리 다 이제 그런 거 좀 당해보면서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때도 부녀회에서 이렇게 반찬 봉사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이제 어른들께서 정말 고맙다,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거 가져왔냐, 이것만 가져왔냐, 요만큼 가져왔냐, 맛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전에도 뭐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뭐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 뭐 절망감을, 사회적 좌절에 대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양복도 입고 다니시고 인정받고 싶고 나는 뭐 조폭 생활도 한 뭐 강한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절도도 했었고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다 설득이 전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울증 치료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해 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상당히 충동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안전을 침해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이 범죄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갖고 공무를 방해하면서 했던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본인이 불 지르는데 불은 못 질렀어요. 방하는 예비죄도 처벌이 돼요. 범행 동구 미리 준비해서 공무 방해하면서 다수 사람이 있는 곳 가서 방화를 예비했다.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주민센터 공무원들 상당한 정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징역 1년 6개월을 또다시 법원은 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을 앓았던 딸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말이죠. 사건 발생 때 그리고 검찰 구형, 그러니까 결심 공판 때 두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참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고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일단 이 여성은 지난해 5월에요. 자신의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6시간 뒤에 30대 아들이 아파트를 찾아와서 발견돼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 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2년 구형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시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중증 장애인 딸을 수발을 했습니다. 수발했는데 또 불행하게도 그 딸이 대장암 3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걸 보고 본인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저렇게 중증 장애이면서도 암으로 저렇게 됐으니까 차라리 고통을 없애 주자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살해한 뒤에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내용을 실행을 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저 사진은 그 피해자
따님의 이제 생전 모습인데, 이게 진짜 이 뇌병변 1급, 지적장애 1급, 거기에 대장암, 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제가 잠시만요. 혈소판이 감소했답니다. 이 따님이.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에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항암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자, 결심 공판에서 박 변호사님, 이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을 숨지게 한 이 어머니 오열을 했고, 또 그 아들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하는 게 법적 절차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오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딸 누가 돌보느냐,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도 들고, 딸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나 나쁜 엄마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피해자, 그러니까 딸의 이 남동생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에는 아들이죠. 이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좀 했던 게 있어요. 엄마가 양육을 잘했다, 우리 누나 잘 했는데 이 냄새 안 나게 또 옷도 잘 입히고 이런 긍정적으로 살던 분인데, 누나가 암 진단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풀려나거나 한다면 자기가 좀 잘 돌보고 싶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탄원서 거예요. 내용이 가슴을 저미도록 절절한데,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건설 현장을 뛰기 때문에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왔기 때문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또 아들은 또 분갈해가지고 따로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혼자 도맡아서 수발을 해야 됐었는데, 특히 알자시부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혼자서 도맡아서 수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그 중증 따님이 또 갓 지은 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2차례씩은 밥을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딸을 먹이는 등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40년 가까운 동안 누나를 돌보며 수발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감옥 아니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또 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라면서 탄원을 했는데, 이 탄원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많은 선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내용을 이제 깊게 안 보시고 제목 정도만 보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다는데 왜 이 부담을 다 엄마가 혼자 지게 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는 뭐가 됐든 이 딸의 어떤 병 간호에 들어간 비용, 돈이 오죽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곳곳 건설 현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어떤 분이 자기 누나와 또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전혀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다른 가족들도 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가족이 정말 서로 희생하면서 그 고통을 나눠 가지신 가족 같아요. 저도 이 어머님 그때 얘기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분이 실형을 산다면 정말 너무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더 읽을 수 있는 말이, 내가 죽으면 딸을 누가 돌보냐,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런 중증 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이 얘기 정말 다 들었어요. 내가 아이보다 며칠만 더 살고 싶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 누가 돌보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그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신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이 딸을 돌볼 체력도 마음도 안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살도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돌볼 수가 없고, 이 아이가 너무 지금 대장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걸 끝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살인을 한 건 정말 잘못되신 거지만 어머니 마음은 내가 편하자고가 아니고 딸을 그 고통에서 건지고자,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보냐라는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정말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거 모든 행위가 살인죄가 됩니다. 당연히 살인죄가 됐을 때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도 딸의 생명 결정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 죄책, 살인죄로서 매우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참작을 한 거예요. 38년간 피해자를 돌본 데다가 항암 치료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또 이 재판 과정에서 한 의사가 나와서 또 이런 감정을 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당시에 누적된 스트레스로 어떤 대안적 사고가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라는 감정을 재판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야말로 심신미약 아닌가요? 술 먹고 나서 해서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심신미약으로 감경은 뭐 다 됐는지는 모르지만 살인죄는 최하한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컨대 가잉방어라든지 그게 아니고는 살인죄를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데 한 번 더 감경을 해야 되거든요. 하한이 5년이면 한 번 감경해야지만이 3년 안에 들어갈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한 거는 아마 법에도 좀 눈물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마음의 상처, 또 사회가 돌보지를 못했던 거, 이거는 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한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살인죄는 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하는 건 되게 극도로 아마 희귀한 사건이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딸을 죽인 어미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흐느꼈다고 합니다. 예, 뭐 앞서 그 나오시는 장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어제 장면. 예. 온 가족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금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100%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재판부도 얘기했다는 이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보살피지 못한 책임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장애 아이를 38년 돌본 엄마의 그 모성애를 좀 우리 사회가 좀 이해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네.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죄책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야말로 심신미약이죠. 이거야말로.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설 연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지만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회포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는 명절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설 당일은 이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날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70대 남성의 사건인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설인데 집에 안 와! 라고 저희가 일단 잡아봤는데 말이죠. 자, 뭐 명절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맨날 하시는, 특히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한 70대 아버지도요, 지난 2021년도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설인데 왜 안 오냐고 자식에게 그냥 물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안 오려는 자녀와 말다툼까지 벌였는데,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요,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한 건데, 이 아버지는 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자녀들을 협박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아니 세상에, 아니 뭐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세상에, 그런데 자기 부인
아이들한테는 엄마를 네. 볼모로 니들 안 내려면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결국 2021년 설날 당일에 가족들을 다퉜는데 이 아버지가 차례상을 엎은 다음에 깨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들한테 해칠 듯한 위협을 보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어머니가 이제 가버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자기 아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패를 부렸고요. 결국 또 옆집 주민들한테까지 해치겠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커졌던 사건입니다. 팀장님, 딱 보면 아시겠죠? 척 보면 아는 건데 사실상 이 70대 남성은 그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또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일삼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면대면 했었고 그리고 예. 평소에 사이 안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날 가족이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배하면은 애들은 내가 소비돈을 주고 또 아들은 세배하면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온화하고 화기애애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아드님한테 세배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세배하면서 옛날엔 제가 돈을 줬는데 지금은 용돈을 저를 줘요. 착한 놈입니다. 세배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 대신에 그 받는 돈 플러스해서 네. 손자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세뱃돈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화기애애한데 오죽 가족 폭력이 심했으면은 아버지 보는 걸 대면스럽고 싫어했겠습니까? 이 남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소장님, 네. 진짜 말종입니다. 진짜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정폭력 지금 연세도 꽤 있잖아요. 70년. 그럼 도대체 얼마큼을 이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시달렸을까 싶은데 보통 가정폭력은 결혼 초기에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중독입니다. 폭력은 중독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폭력이 쓰고 싶어서 긴장 단계가 막 생깁니다. 긴장을 못 견디다가 폭력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이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서 법적 처벌도 없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대항하지도 못하면 화해 단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기가 패턴이 짧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더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기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지금 협박과 폭행죄로 입건이 됐는데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지금 이 사람은 법정에 섰는데 가정폭력범으로 법정에 쓴 거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가정폭력범으로 법정에 섰는데 사실은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수십 회 이루어졌지만 이번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쓴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법정에 나온 아내가 증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 70대 노인하고 같이 못하겠다. 아내가 따로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계속 안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했다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그런 심한 압박도 있었고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좀 띄어나 주세요. 세상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신혼 때부터 계속 두들겨 맞으셨을 것이고 애를 낳고서도 애도 때리고 본인도 때리고 오죽 그냥 죽겠으면 저런 말씀을 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사건 심리한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법원은요, 검찰 구형대로 1년을 선고하면 이 가족들에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로써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뭐가 됐든 검찰 구형보다 1년을 더 붙여가지고 2년을 선고를 하긴 했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돼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 일단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판결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구형량보다 같거나 낮거나가 많은데요. 구형량의 2배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정당국이나 아니 우리 형사정책에서 봐야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가정으로 가게도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교정이 끝났을 때 사회에 복귀했을 때 범죄가 재범의 우려가 없게 만드는 게 어쩌면 또 가장 또 교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팀장님, 저는 분명 이 사람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자, 복수의 칼날을 막 갈 겁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가는데 사실은 그 피해자 본인이라든지 가족들이 가정폭력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폭행당했을 때는 112 신고하시던가 또 1366번에 전화하게 되면 상담도 받아줍니다. 이런 전문가라든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해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마련된 유기가정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심리 상담하고 또 법률이라든지 주거 지원도 해주니까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라든지 수사기관, 상담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2 혹은 1366에 일단 전화를 하시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이 가정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요. 자, 일단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지역에 사는 40대 후반의 주부 백 씨. 의사 남편과 똘똘하다고 소문난 아들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백 씨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데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남편은 아들의 입시 실패가 모두 백 씨의 탓이라며 모질게 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수를 선택한 아들의 수능 결과가 이번에도 좋지 않은 상황. 아내에 대한 남편의 냉대가 불보듯 뻔한데요. 아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 교육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백 씨.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주에 아마 2023년 이 대입 정시 모집 결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을 텐데 하필 또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수험생을 둔 가정이라면 진짜 뭐 참 분위기가 웃고 뭐 이 희비가 막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도 약간 그런 가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집에는 아이가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정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백 씨는 40대 후반이고 올해로 결혼 20년 차입니다. 이 남편이 레지던트일 때 이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백 씨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결혼 당시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했었고 초기까지는 계속 일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이 크게 뛰게 됐고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교육열이 높은 일명 학군지라고 하죠. 이 학군지 중에서도 대형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소위 말해서 뭐 대치동 혹은 뭐 목동,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안 학군지를 되나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학군지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자면 오케이. 아무튼 간에 주변에서도 학군지로 이사를 보내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언을 했었고 또 남편이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친구들도 다 학군지로 이사를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도 가자그래서 이사를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백 씨 역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육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관심이 컸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표 영어를 시켰다는 거예요. 조기교육을 했던 거죠. 했었고 또 사교육도 시키기도 했고 또 엄마 모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해서 여성 엄마로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또 학군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백 씨가 왔는데 아이가 동네에서 부름받은 게 뭐냐면은 그 영어 유치원 아시죠? 영어 유치원이 그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비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열심히 아이한테 그렇게 사교육을 시켰던 거죠. 예. 뭐 의사 아빠를 뒀으니까 머리는 뭐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야 영리하고 똑똑하다라는 소문이 자자했고요. 아빠 또 기분 좋아하죠. 뼛속까지 나 닮았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빠 의사가 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줄곧 전교활동을 놓치지 않았고요. 명문 의대에 입학했고 지금은 또 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자신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부모들도 당연히 우리 아들 닮았으면 우리 손자도 공부 잘하겠지라고 이제 얘기가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백 씨 같은 경우는 미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중간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머리가 좋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이 백 씨의 착한 마음씨에 반해가지고
먼저 청혼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뭐 미대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뭐 이렇게 똑똑한 분들 많으시죠. 머리 좋고. 네, 학교가 좀 중간 정도다고 제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소장님.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아직 그 결혼을 안 해서 이런 네. 육아나 이런 걸 뭐 그러니까 듣긴 많이 들었지만 네. 벌써부터 살벌합니다, 좀.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습니다. 네. 네, 입시의 세상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익숙한 이야기네요. 네. 남편, 어쨌든 의사 남편이 이 백 씨한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애 뒷바라지에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 어떻게든지 애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너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빠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아이한테 뭐 이제 별로 신경을 못 쓰니까 이제 엄마는 거의 목숨 걸고 이제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군지로 가서 뭐 유명한 유치원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원한 그대로의 아이였어요.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하고 아이고. 정교 임원 되고 주변에서 인기도 많아서 이 백 씨가 지나가면 주변의 엄마들이 정교 1등 엄마 오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부인이 아이 교육 잘 시킨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잘 시킨다. 이렇게 늘 띄워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됐든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여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일단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성적이 좋아서 입학 선서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 때는 이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지 못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백 씨도요, 혹시나 자신의 뒷바라지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설명회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좋은 학원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적은 예전처럼 최상위권을 여전히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특목고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집 근처 일반고로 입학을 했고 이 일로 아들의 이 사춘기까지 시작이 돼서 성적은 더 떨어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백 씨 말조차 듣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엄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팀장님. 사춘기를 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부부간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도 잘했고 의사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 혼자서 끙끙거렸던 거죠. 근데 가끔 그 남편이 그 학교 성적을 물어봤었는데 정확히 말은 안 하고 그냥 대충 잘하고 있어라고 버무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잠깐만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다급하니까 고액과외도 시키고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사춘기가 오니까 아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이 오르질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수능 같은 경우는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알다시피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지니까 그 수능 성적표를 보고 너무나 좌절한 거죠. 큰일 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막 이 일타강산이 뭐니 그냥 바짝 쫙 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볼라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 좀 잘 나오길래 역시나 똑똑한 녀석이라 좀 다르구나 했는데 수능을 봤더니 소장님. 네, 수능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수능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아들 걱정도 되지만 이 백 씨는 이제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가장 두렵고 떨린 상황이에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대학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수능 결과표를 보여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이 백 씨한테 화를 내고 무시하고 도대체 뭘 한 거냐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매사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입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이미 좀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리어 이 아빠, 남편이 아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음에 잘해도 된다. 이렇게 좋은 아빠의 면모를 보이는데 대신에 엄마한테 엄마 잘못이다.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이건 다 그냥 엄마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온 가족이 이 아들의 수능 실패가 엄마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의사 아빠가 아들한테는 뭐 남자가 실패할 수도 있지 딱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놓고 부인한테 와가지고 너 때문이야 네가 이거 완전히 아수라백작이네 이거. 나쁘죠.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 말도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그냥 약속 있다고 다 가버리고 아이고. 아내가 물어보면 내가 네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다른
내 친구 아이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내가 이게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한테 상당히 자존심에 의사 친구들 그렇죠. 만나면 의사 친구 만나면 나는 그렇다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고요. 문제는 아들도 문제예요. 왜요? 아들이 이게 엄마 탓을 자꾸 해요. 아하. 내가 지금 뭐 괜히 재수해가지고 지금 학원 다니고 손해보는 것 같다. 내 친구들 다 대학 가 있는데 엄마가 좋은 과외 보내줬으면 좋은 거 맞춰줬으면 내가 지금 이 과외 선생 못 구하기 때문에 대학 못 간 거 아니냐라고 탓을 했고요. 부자가 쌍으로. 예. 더 나아가서 시부모조차 이 백 씨한테 냉랭해졌습니다. 야, 이거는 아니 도대체 이거 좀 억울하겠어요. 백 씨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예. 공부는 지가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좀 어때요? 저는 우리 아들 고3인 아유 얘기해도 되나? 이게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셔야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어. 착하고 저는 바람직하게 큰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박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은 굿캅, 네. 사모님은 배드캅. 그런 역할을 이제 집에서 저는 많이 좀 달래주고 너 편하게 인생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공부하는 거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둘이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고 우리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머리 닮아가지고 제 머리가 안 좋고 저는 정말 노력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좌석에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머리는 상당히 나쁩니다. 아유, 이것도 참. 예, 아무튼. 자, 소장님. 네. 나는 진짜 내 자식 어떻게든 정말 공부로 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삐끗하니까 이 아들놈은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 남편은 네가 하면 네. 와, 이 얼마나 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시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사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면 갖가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서 너무나 이제 좋은 성적에 인기도 많고 잘 합니다. 뭐든지 잘하다가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성적도 그렇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어쩔 줄을 모르고 특히 엄마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뭐 학벌이 너무 좋다거나 직업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경우에 그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쯤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합심해서 애를 지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입시 과정이 고등학교 3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몇 년 동안 입시를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12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미 입시 레이스를 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시간을 대부분은 뭐 다는 아니지만 특히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학군지로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한 5, 6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지치는 거죠. 특히 이 가정처럼 아이가 원해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아빠의 기대, 엄마의 그 열성,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대까지 다 한 아이에게 집중되면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너무 지쳐가지고 이 자기 주도성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다 엄마를 희생양을 만들면 정말 그 가정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례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우리 이자연 기자인데 MZ입니다. 우리 이자연 기자는. 진짜 정말 그런 식으로 12년 내내 시달리나요? 이게 사실 제 경우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만 봐도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벌써 특목고 입시 준비를 하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특목고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낙담해서 공부에 아예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식 교육으로 인한 남편의 냉대. 이젠 벗어나고 싶다. 오죽했으면.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혼 사유가 6가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부정행위라든지 심한 학대, 폭행이라든지 뭐 협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막 심하게 뭔가 학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자식의 문제 또 이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전원이 지금 냉대하는 모습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많이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애가 대학 간 이후에 수능 이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 학교 갈 때까지는 같이 살다가 세상에. 이제
좀 컸으니까 수능 이혼이랑 항원 이혼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런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요 단순한 사유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어떤 권위적인 부분 그리고 냉대라든지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반복적 폭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요걸 합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팀장님, 뭐가 됐든 저는 일단 남편이 좀 뭐가 됐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분이 사실은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합심을 해서 애를 키우는 건데 물론 엄마가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아내를 보다듬고 감싸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애가 좀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어. 하지만 내년에 또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격려를 하고 같이 나가야지 와이프, 저를 비난하는 것은 이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격려해주고 감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자분은 뭐가 됐든 아들이 대학 입시 재수를 해서 다음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 나 진짜 이혼한다 이런 생각이 굳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일단 좀 짧게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의 책임, 어떻게 보면은 더 조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압력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주는 압력에서 모두 책임을 좀 나눠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나만의 괴로움, 나만의 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네, 일단 풀떼기님은요. 반절은 네 유전자다 남편아 여자 혼자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답입니다. 김동현님은 예전에 별별에서 초딩 엄마가 강남 월세 가서 교육시키자는 경우 있었는데 이 아빠랑 둘이 잘 맞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걸 또 기억하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동물 바로 가보시죠. 네, 아이가 고양이에게 얼굴을 비비고요. 꼭 안아서 폭풍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표정을 보시죠. 입을 벌리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소파를 꼭 부여잡고는 마치 집사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착한 고양이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버텨보는데 결국 소파 뒤로 아이와 함께 넘어가 버립니다. 이 벌떡 뛰어서 도망갈 만도 한데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요. 고양이 표정에서 살려달라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겁먹은 표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남자아이 이번에는 고양이를 꼭 껴안고 마구 뽀뽀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양이는 싫은 내색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쯤 포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런 표정으로 집사를 바라봅니다. 이 귀찮을 법도 한데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핥아주기까지 하네요. 고양이도 뭐가 됐든 아이를 좋아하나 보네요. 네, 이렇게 아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고양이의 소리 없는 침묵이 너무 크게 들린다. 고양이는 어서 아이가 방학하길 바랄지도 모른다라면서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체코로 가보시죠. 자,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선로 사이에서 무언가를 지금 줍고 있죠. 뒤에 라이트를 킨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걸까요? 결국 이 남성 선로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열차에 그대로 나가서 플랫폼 위로 튕겨져 올라왔습니다. 튕겨졌어요? 예,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남성은 열차와 충돌 후에 다행히 움직이는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죠.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자, 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바로 신고를 했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과 다름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 뻔히 오는데 왜 저기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선로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담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배 왜요? 선로 침목 사이에 담배를 떨어뜨렸고요. 그걸 줍기 위해서 선로로 내려갔던 겁니다. 진짜. 기차 소리가 들렸을 법만도 한데 무슨 일이었는지 빠르게 다가오는 기차를 알아차지 못하고 그대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담배 좀 끊어! 담배 끊어요! 경찰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매년 이런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상점 구석에 불이 붙었죠. 작았던 불은 점점점 더 커져서요. 상점 안이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꺼보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 끄는데 동참을 해봅니다. 모두 6개의 소화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불길이 너무 커서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차 불러. 그렇죠. 소방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기도 하고요. 불을 진압합니다. 자, 내부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모습이고요. 화재 원인은? 자, 이 불이 난 원인은 한 아이의 불꽃놀이 때문이었어요. 사고 전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남자 아이가 계단을 뛰어내리고 오면서 자, 근데 빨간 불꽃이 사방팔방에 막 튀깁니다. 집안에서 저러면 어떡해? 예, 연기도 나죠. 아이의 손에 들리고 있던 것은 긴 막대 폭죽이었고요. 실내에서 저러면 너무 위험한데 아이는 불이 붙어버린 폭죽을 들고 이리저리 뛰다가 그 불꽃이 상점의 한 플라스틱 장식에 붙었고요. 불이 주변에 옮겨 붙으면서 커진 겁니다. 왜 뭐라고 뭐 말리는 사람이 없어 왜? 자, 다행인 건 불은 10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사람이 다치진 않아 다행이지만 상점의 손실은 꽤 컸고요. 경찰은 일단 이번 화재의 원인을 아이의 폭죽으로 보고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옥수수 밭입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한 형체가 보이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히틀러?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입니다. 하늘에서 봐도요, 이 메시의 아까까지는 히틀러였어요. 보입니다. 처음부터 메시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니까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농부가 본인의 밭에 이 메시의 얼굴을 새겨 넣은 겁니다. 와, 무려 50만 제곱미터, 저게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메시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은 한 기술자는요. 코딩 기술까지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와. Ese archivo, por cada punto que va pasando, al ser geocodificado, la maquinaria sabe cuántas semillas tiene que poner. Por ejemplo, acá, aparentemente puso 3 semillas al metro. Pero en la cara de Messi, debe haber puesto 5 semillas al metro. 네, 눈썹이나 턱수염 같은 부위는 촘촘하게 심고 또 뺨은 적게 심어서 이 메시 얼굴의 윤곽을 살린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옥수수 밭의 주인은 수확량이 줄어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메시는 나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세계 챔피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각지의 옥수수 밭에서 이 메시의 얼굴을 새겨넣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벨라루스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차를 잡고 있습니다. 이 차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로 느린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게 차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와서 크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왜 저래? 이 빠른 속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네. 멀리서 오던 차도 잠시 멈추는 모습인데요. 한 남성이 유리창을 깨고 이 차를 멈추게 하려는지 발로 유리창을 막 차는 모습입니다. 예, 자 볼까요? 몸으로 쿵 쳐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리쳐보기도 하는데 이 차는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 좋은 거아니에요? 운전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운전자가 차 안에 없다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차 주인이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로 주차를 했고 근처에 쇼핑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차키 리모컨이 눌려서 차가 혼자서 움직였던 거죠. 계속 빙빙 돌던 차는 한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고서야 멈췄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 차를 막아서고 세우려고 시도한 끝에 사람도 다치지 않고 차도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든 차 주인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설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차 조심하시고요. 만난 거 많이 잡숫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네. 예. 자, 사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